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이르기까지 날선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변호사님은 한 주를 쉬셨어요. 네. 네,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아유,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꼭 빠지지는 일 없이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방 내용보다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MBC의 전용기 배제 관련한 부분이 있었고, 또 순방 그 후반부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 이런 정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방은 뭐 위기의 시기에 그래도 순방다운 순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미일과 관련해서도 3국이 뭐 공동 성명을 발표도 했죠. 특히 대북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협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평가할 만하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나서 그쪽에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 부담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IRA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조금 더 전향적인 발언도 나오고, 아세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세일즈 외교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너무 한미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중국과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다행히 마지막에 리커창이 아니라 이제 시진핑 주석과 직접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그런 우려도 좀 불식시켰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좀 논란과 별개로 순방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뭐 무난하게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네. 순방 자체는 성과가 있었다. 이게 일단 동의하십니까? 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일괄 타결되거나 뭐 어떻게 한 번에 무슨 성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 어떤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정상끼리 아니면 어떤 나라와는 한 번의 타결로 뭐 탑다운 방식의 어떤 회담의 성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지금에 와서는 이번 순방의 효과를 이제 봐보면 저는 뭐 일단 포장은 좋았다. 예. 그동안에 뭐 솔직히 미일과는 회담다운 회담을 못 했잖아요. 저번에 미국 가서도. 근데 이번엔 정상회담이라고 양국이 다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찌 보면 지도부 체제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왔어요. 상당히 당초에는 레드 웨이브라고 해서 상당히 뭐 그 공화당의 일색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선전을 했거든요. 맞아요. 막 레드 쓰나미가 될 거다 이런 상황. 그렇죠.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이 선전을 그렇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은 3년임이 끝났어요. 일단 어느 정도 지도부 체제가 다 확고해졌다. 그러면 저도 지난주에 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상당히 그 가장 포인트를 어디에 뒀냐면 미 중간의 정상회담의 결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스탠드를 잡을 것인가. 근데 이제 기존에는 한미일 이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시진핑을 많이는 오랜 시간 성과가 좀 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만났다라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참 아쉬운 점은 논란이 너무 뒤덮고 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좋은 상자가 있는데 그걸 보재기가 덮어버렸어요. 김건희 여사 보재기와 전용기 탑승 제한 이런 논란과 그냥 가서도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단을 저는 이번에 취재단을 왜 데려갔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아니 취재도 못하고 다 보도자료 주는데 아니 비싼 돈 들여서 그분들 회사에서 다 돈 내가서 데려간 건데 왜 이걸 취재 제안을, 물론 양국 간의 협의라고는 하지만은 글쎄요,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많이 달라서 그렇죠. 좀 그런 점 등은 좀 많이 아쉬웠다. 저희도 현장에서 전 변호사님, 언론사들이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있고 동남아 현장에 그렇죠. 이제 내근하는 기자가 있는데
같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내근하는 기사가 먼저 올라와요. 네. 각 언론사에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 언론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든 이벤트가 다 이런 전속 취재라는 명목으로 사후에 보도 자료가 제공된 건 아니고 일부는 뭐 공개된 예. 것도 있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이제 외교적인 회담들이 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외교상의 협의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 풀 기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 예. 기자단 대표로 한 분 정도씩은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인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뭐 저도 좀 공감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부분도 있고 네. 전용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부 기자 2명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기자단을 네. 함께 데려가고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정 언론만 내가 친한 언론만 챙기는 이런 모습은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MBC를 전용기에 안 태웠으면 전용기를 취재 공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이거는 취재 공간이 아니고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거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자 브리핑을 해버리면 MBC 기자를 배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전용기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용기에서는 공식적인 브리핑 없다라고 원칙을 세웠다고 제가 예, 들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기자들 불러서 티타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평등의 관점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뭐 공개할 거면 다 같이 그렇죠. 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외국 사례들을 놓고 봐도 전용기에서 일부 기자분들과 원원원 뭐 인터뷰 같은 걸 하거나 따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들은 왜 저기만 그래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실제 대통령도 뭐 어떤 취재가 아니라 그냥 뭐 정말 티타임, 사담 정도만 가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특종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런 게 나올까봐 예. 그런 기조를 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MBC도 못하겠으니까 여기도 해주면 안 되겠다. 아니,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아닌 거면 안 좋은 것에 평등한가요? 그러면? 예. 오히려 언론과의 거리를 더 둬버리겠다. MBC를 그러니까 사례로 해서. MBC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 뭐 다 그냥 똑같이 하겠다. 예. 저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기내에서 보통 이제 돌아오거나 갈 때는 아니더라도 뭐 돌아오면 이제 그 순방의 성과라든지 이런 약식 기자회견이라든지 예. 기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솔직히 기자 취재단 가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인터뷰한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다 대통령실에 그렇죠. 뭐 따르면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가시거나 이럴 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 저는 글쎄요. 이게 뭘 숨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신 건지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중계해주는 화면을 가지고 네. 그다음 회담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막 저도 전용기에 이제 MBC 기자 안 태울 필요 없고 이제 태워가지고 다 같이 브리핑도 하고 이런 게 뭐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안 태운 이상 그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G20 보니까 다 그냥 아예 유튜브에서 그 당시 화면 이런 게 뭐 공식 행사로 다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 언론 액세스를 제한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저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그냥 전향적으로 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제 G20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그래요. 이게 우리 대통령이 너무 다른 외국 그러니까 그 정상들과 예. 교류가 없어요. 교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저께도 정말 많이 돌았던 그 영상이긴 한데 여사님이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은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 끝난 이 갈라 비슷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던데 좀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이게 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풀단에서 취재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네시아 그 방송에서 공식 그냥 영상 같은 영상에서 다 볼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일부 장면 사람 누구나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도 잠깐씩 좀 뻘쭘하게 있을 때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또 캐치해가지고 하면 저희도 과거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혼자 대해서 밥 먹었니? 뭐 막 이런 하고 것들. 그랬는데 또 이제 너무 또 그 부분보다는 전체 회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자, 그런 가운데 언론 노조가
지금 김대기 실장과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을 김은혜 홍보수석을 고발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네.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기소되는 내용 중에 고발하는 내용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마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 적폐수사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그랬죠. 고발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3년 뒤에가 되면 다 무죄가 나오거나 아마 근데 지금 뭐 김대기 실장이나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검찰에서 불기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그냥 어필이라고 보는 게 근데 맞을 사실 것 같아요. 언론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그렇죠. 언론 노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도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더 강하게 해달라.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정부와 꼭 국민의힘 정부에서 언론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비판 엄청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가 각자 뭐 자기의 우호적인 언론사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오히려 정말 찍소리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도예요.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고 그래서 상당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게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언론들이 왜 이러실까? 아무래도 가끔 그런 생각이 완전인 겁니다. 비판의 매를 맞는 예. 쪽이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하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측면도 있을 것 저도 저희 같습니다. 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문자 엄청 와요. 막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다. 예. 뭐 전부 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부 뭐 반정부 언론만 뭐 투성이다 하는데 그거 다 각자 주관적인 거니까. 예. 그리고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언론의 이해를 해요. 언론의 네. 기본적인 역할은 비판과 감시니까요. 뭐. 근데 지금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아유, 뭐 언론인으로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주제 이재명 옥죄는 검찰입니다. 이제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네. 구속영장까지 네. 신청을 했고 이제 어떻게 결과가 보십니까? 이제 네.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그 추이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작년에 지금 유동규 씨, 남욱, 예. 김만배 씨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가장 지금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이상한 부분만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유동규 씨에 대한 혐의 사실 기소된 내용 중에 하나가 700억에 대한 뇌물 약속이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 약속돼 있다. 김만배가 주기로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갑자기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갑자기 428억으로 줄어요. 예. 비용이나 세금들 빼고 700억에서 빼고 428억이 됐다. 근데 이것이 유동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700억이 자기 몫은 없다. 그리고 그 428억은 정진상과 김용이 이것을 뭐 저수지로 해서 뭐 쓰기로 한 것이다. 예. 아니 그러면 뭐 작년에 기소된 내용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검찰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그 수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서 제시를 하겠다.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의 검찰이 과연 진짜 그 이재명 당대표 말만 따라 검찰과 유동규의 진술만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재판 내용이 수사 내용이라든지 재판 이런 구속영장까지 가는 절차가 과연 이것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나? 납득할 수 있냐? 조금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전에는 유동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요. 원래 100을 얘기했다가 축소하는 진술은 저희가 안 믿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요 정도로 얘기했다가 마치 한 껍질 더 나오듯이 실제로는 저희가 그때는 얘기 못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고 정진상이 있고 김용이 있고 이 700억을 저 혼자 먹기로 한 게 아니고 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큰 틀에서 저수지로 쓰기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동규가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김용, 정진상이랑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진술은
이게 어떤 진술 변화에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신빙성을 꽤 많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조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이 정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막 유동규, 김만배, 남욱 진술을 짜맞추고 이럴 능력이 있다면은요. 이 검사 넷플릭스로 가야 됩니다. 왜 검사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정도의 소설을 쓸 수 있다면? 대장동 게임 아니면 아수라2 이런 거 한번 만들면은 제 생각에 전 세계 랭킹 1등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유동규만의 진술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유동규만의 진술이 아닌 게 유동규랑 남욱이랑 김만배랑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 가지고 예. 한쪽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진술을 다 짜맞춰 가지고 너네 똑같은 얘기할 정도 되면은 검사가 최면술사여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사건인데 예. 검사가 그런 식으로 진술을 회유 조작했다. 만약에 유동규 요새 바깥에 있는데 예. 언론에다가 이거 사실은 검사가 시킨 건데요. 한마디 하면은 이거 저희 정권이 날아가고 그 검찰은 제가 봤을 때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조작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의혹을 샀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한명숙 재판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짜맞추기. 죄수를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예. 거기 진술을 맞춰서 유일한 증거로서 삼은 게 그 옆에 방에 있는 죄수가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재판을 통해서 벌어지겠지만은 지금의 어찌 보면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예. 지금 예를 들어 정진상 그 당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구속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 어찌 보면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보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걸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고 그다음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아니 그렇게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며칠 전에 가서 신문 그러니까 수사 그때 변호인 다 제가 입회한 변호사한테도 확인을 해봤지만은. 아주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왔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온 바 있지만은 유동규랑 대질신문 시켜주라. 근데 검찰에서 그 부분 거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의혹의 눈빛을 거둘 수는 없다. 저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원래 보통 이런 음성의 정치 자금이나 뇌물이나 이런 오가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 아까 한명숙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줬다라는 사람 아니면 준 거를 봤다는 사람 아니면 준 거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 정도만 있어도 사법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성적으로 가는 돈들은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카카오페이로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진술 증거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연히 이걸 뭐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조사를 보면 검찰에서 하는 얘기도 우리는 유동규 진술만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증거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게다가 유동규랑 남욱과 뭐 김만배랑 뭐 그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랑 막 진술들을 짜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한명숙 사건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대장동 사건은 돈도 워낙 크고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검사들이 억지로 진술 막 써가지고 너네 조작하려고 하면 탈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나름대로 열심히 다퉜다 하겠지만 정진상 실장도 가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죠.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안 맞는다라고 봤을 거고 아무래도 제1야당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좀 이런 지금 최근에 1년에 어찌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 선출된 이후부터 계속된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들 예. 지금 뭐 당대표 측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당 인사들에 대해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있고 예. 뭐 어떤 전국 뭐 장애인 대표하는 그런 민주당 어떤 보면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너무 이게 어쩌면 뉴스만 보면 민주당은 맨날 수사만 받고 있어요. 수사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네.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혐의가 있는 것인지 법원에서 밝혀질 테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이 야권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입장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초동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돼가지고 국회라는 곳이 뭐겠습니까? 수사로 밝혀지지 못하는 어떤 정무적인 책임의 영역이나 나아가서는 제도 개선의 영역 이런 걸 다루는 거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고 저희도 뭐 절대 못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정조사 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저희 당에 있는 꽤 많은 의원들도 이게 김진표 의장이 야당 얘기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뭐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불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국정조사 불참이라든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 문제라든지 다 대통령실, 더 좁게는 대통령의 의중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그렇죠. 있거든요. 뭐 지금 가장 제일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지금 가장 그립감도 세고 어찌 보면 당 장악력이 그 어느 정권보다 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여당, 특히 국민의힘이 안 보여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맨날 수사받는 당.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국회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여야의 협치에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도 대통령실만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하면 얼마 전에 이기용 의원이 초선 비례의원이 주호영 오선 의원이에요. 중진이고. 그냥 의원총회 와가지고 그냥 읽어요. 바로 직격을 하면서. 또 둘 간에도 원래 또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원래 되게 친분이 친해요. 있다고 아는데 누군가 대통령실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저격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당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는 의문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좁고 어찌 보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결정서장과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지휘 개통.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왜 보고가 안 되는지, 왜 보고에 행안부 장관은 2단계까지는 그것이 1단계에서는 제외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혀야 돼요. 이건 수사로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지금 알고 싶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이게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브리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수사 과정 브리핑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경찰 같은 경우도 특수분 500명 구매로 꾸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특위를 꾸려가지고 뭐 용산구청장 찾아가가지고 뭐 따져 묻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느 시점이 됐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밝혀지고 나서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하게 되면은 지난번 행안위 그냥 뭐 국정조사 때, 국정감사 때였나요? 아니면 뭐 위원회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불러다가 그냥 호통만 치고 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아직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냥 공전만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도 시기 조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본에서 지금 뭐 행안부 장관을 고발에 따라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경찰청장이라든지 그 위에 어떤 정보부장이라든지 서울지방청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는데요. 근데 특수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아마 명운을 걸고 나름대로 할 겁니다. 이걸 만약에 감싸기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도 14만 명이고 입직 경로도 다양해서 서로 이렇게 막 순혈주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행안부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지려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파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직무 수행 안 했다라는 예. 이 연구열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아예 그거 자체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 수사의 초점 자체는 112 상황 관리가 아니라 기동대 출동 명령을 내려야 했던 뭐 서울청장, 용산서장 이런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뭔가 더 높은 정무직에 대해서는 정무적 책임을 묻는 거는 제가 봐도 병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직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법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살펴볼 일인데 뭐 저도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일단 보고도 못 받은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일단은 살펴봐야 돼요. 예.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정무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뭐 본인이 뭐 언론에 내놓기는 무슨 폼나게 사표 안 던지고 싶겠냐. 예. 폼나게란 말도 상당히 폼이 부적절하다. 어디 있어요? 예. 저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 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상태에서 받아야죠. 예. 그래야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 행안부 장관이 현직에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다른 거치 표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여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덜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저도 됩니다. 얼른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사퇴하는 게 만약에 뭐 무책임해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다면은 네. 사퇴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명확하게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 초동 수습만 완료되는 대로 내가 뭐 언제까지 내지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대로 그만두겠다라는 선언을 해야지 어차피 이대로 못 가요. 이거 뭐 어떻게 가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왔고 이 문제도 이제 대통령실 또 여당 중심으로 또 여론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진행되는 상황은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아온 풍암호.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에게 700억 원을 투자해 풍암호수 수질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6만 톤으로 줄이고 수심을 현재의 평균 4m 깊이에서 1.5m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친환경 방수 처리를 하고 퇴비를 쓰는 장미원을 이전해 오염물질이 호수에 들어가는 주요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생태 저수지인 풍암호수를 인공호수로 바꿔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풍암호수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담수량을 줄이고 장미공원을 이전하는 걸로 수질 개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환경 훼손만 한다는 겁니다. 호수의 오염이나 악취 문제는 물 자체의 문제이지 호수의 문제가 아니어서 호수 원형을 보존하는 수질 정화 방안을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현재 계획안으로 3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들고요. 기계적 처리 방법은 한 1년에 30억 정도, 과학적 처리 방법은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호수냐, 현재의 생태저수지 유지냐.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네,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에는 지역 이슈 찬반 토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광주시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 풍암호 수심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암호 개선 사업 찬성 입장에 전남대학교 공업연구기술연구원 연구소 고준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개선 사업 반대 입장에 우리 조상열 미래유산시민연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미래유산시민연대 지난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인데 어떤 단체인가요? 네, 미래유산 시민연대는 그 작년에 출범을 한 사단법인인데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득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동문화재단을 비롯해서 YMCA, YWCA 또는 환경 단체들 또 시민 문화재 지킴이 단체들 등등 30여 개 시민 단체가 글자 그대로 지금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미래의 문화유산, 네. 미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 시민들이 지켜나가자. 이래서 발족한 것이 미래유산 시민연대입니다. 예, 그 문화유산 시민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 상임 대표를 맡고 상임 대표를 맡고 네. 계시고 우리 고준일 박사님은 그 풍암호 수질 개선 TF팀에 참여를 하셨죠? 예. 예, TF팀의 서구청에서 좀 주최를 했었던가요? 네네. 예, 어떤 좀 결론으로 최근에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골자가 좀 만들어졌나요? 예, 저희 TF에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가 수질 개선안을 먼저 제기한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 TF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고 12가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공원 사업자가 그 수질 개선안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질 개선, 그러니까 수심을 낮추는 안이 이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 개발업자 이게 뭐냐면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중앙공원 일지구에 풍암호수가 딱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 일지구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공원 시설은 아파트로 짓고 이 공원 시설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수질 개선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수질 개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찬성하지요. 예. 예, 그렇지만은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그 원형을 파괴해버린 것은 쉽게 말하면은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불태우는 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질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원형 보존이라는 것이 네. 풍암호 플러스 장미원 네. 또 그 주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이게 좀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수심을 반드시 매립해서 그래야만 수질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렇게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예. 현재. 예,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호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을 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물은 사실은 사람이나 또는 도시나 숲이나 나무나 다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갖다가 함부로 뭐 이렇게 메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형을 좀 보존하면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봤었는데 네. 이 풍암호 수질이 가장 안 좋아진 이유는 비가 올 때 일목교하고 이목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예. 그 농도가 심할 때는 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하수 처리장 수준의 그 농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델링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절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녹조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미원이 있고 아마 장미원에서는 좀 비료도 쓰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장미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 상태로 놔뒀을 때는 원형을 보존했을 때는 도저히 이 오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도저히 안 되니까 한번 이걸 좀 개선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 개선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모든 아니, 시민들이. 주변 환경 개선. 환경 개선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장미원 쪽에서의 그 오염 오폐수들이 이제 이 풍암원 쪽으로 유입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장미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네. 거기 들어오는 그쪽에 들어오는 이제 그것을 수로를 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아. 되죠. 그걸 놔두고 예. 얼마든지 지하에다가 이렇게 통을 묻어서 이렇게 물을 빼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그 오염원들을 좀 이제 빗물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차단시키는 방법을 더 고민할 수 있지도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미원이 물론 오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긴 하지만은 장미원이 기여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큰 오염원은 우리가 이제 비점 오염원이라고 말하는데 비가 올 때 도로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또 그 풍암호 주변에 많은 그 경작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첨두 유량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풍암호수 물의 절반 정도인 30만 톤까지도 들어와요. 최대로는. 네. 그리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그 TP 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하수 처리장에 육박한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B.5염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네. 어떤 우수관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냐 이거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온 그 대안이 뭐냐면은 이 비가 올 때 나오는 이 우수관을 풍암호수 지하로 이렇게 해서 바닥으로 해서 빼내는 겁니다. 예. 일목교하고 이목교 쪽에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우수 배제 박스라고 부르는데 예. 우수 배제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우수 배제 박스를 아주 뭐 임으로 조그맣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적어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계산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까지 이 흙을 채우는 겁니다. 예. 우수 배제 박스를 먼저 묻고 흙을 채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매립이란 말로 좀 호도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은 아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지 않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풍암호 주변에 그런 그 오염수를 빼들 수 있는 무슨 뭐 홈통을 묻는다든지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좋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바닥을 갖다가 이 4m 이상 되는 것을 한 3분의 2 정도 매립해서 1.1m 이상 남긴다라는 그런 보관이잖아요. 예. 매립한 것은 분명하죠. 예. 완전 매립이 아니라 일부 매립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어느 도시나 또 우리나라 어느 호수를 보더라도 그 호수를 매립해서 그 이렇게 수질을 개선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원형 보존할 수 있고 장미원도 그대로 둘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 B.5염원을 빼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매립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매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매립 없이 그냥 좀 다른 데로는 안 됩니까? 매립을 하지 않고 네. 예전에 다른 전문가들 자문을 구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재로 쪽에다 지하 네. 암컷 박스를 묻어서 네. 회재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일목교 쪽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목교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농업용수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거의 못 쓰고 있죠. 네. 농업용수 처음에 풍암저수지가 만들어질 때는 약 88헥타르 정도를 수해 면적으로 잡고 계산을 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풍암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 절반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절반 남아 있으면은 이 농업용수 기능도 계속 해야 된다. 이 찬성 입장은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이 풍암호수가 이제 56년도에 축조된 이후로 1999년에 그러니까 풍암호수공원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예산이 한 100억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형 공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농업용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사랑받는 그 친수 공간으로 이제 그 이 호수 공원이 예.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의 어떤 기능은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두분 그래서 다 지금은 마찬가지시네요. 농업용수로서의 생각할 게 아니라 광주시의 어떤 시민공원으로서 이제 랜드마크식 형식이거든요. 그런 쪽으로서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니요. 현재 지금 농업용수 기능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예. 현재 지금 풍암호 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예. 무려 38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질 개선안을 내오면서 예.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폐지하고 예. 그 대체 시설을 만들 겁니다. 예. 대체 시설은 영산강물을 끌어들여서 저희 서창 들녘과 그리고 마륵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 시설이 이미 설계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업용수 기능은 크게 논란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농업용수를 이거를 못 쓰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대체 시설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용수 기능은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수심이 현재 약 평균 4m, 깊게는 6m까지 되는 이 풍암호수 이거를 1.5m로 줄이는 이 안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다른 친수 공원들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뭐 여러 지역들의 호수공원, 뭐 일산 호수공원도 생각나고요. 세종도 있을 테고, 저기 뭐 파주 운정공원도 있을 테고 어떻습니까? 그쪽은? 저희 그 TF에서 석천호수를 비롯해서 파주, 운정, 뭐 일산, 고양 그쪽에 또 세종 호수를 다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는데 대부분 석천호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수심은 1.5m입니다. 예. 1.5m가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낮은 깊이가 아닙니다. 1.5m면은 웬만한 성인의 키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은 상당히 호수공원으로서 도심 호수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6m, 4m, 평균 4m를 유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올해였나요? 한번 사고도 있었어요. 이게
빠지면은 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1.5m면 어떻게 좀 안전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뭐 4m락에서 빠지고 1.5m락에서 안 빠지고 그런 건 없겠죠. 실제로 지금은 그 안전 관리들이 잘 돼 있어서 데크 시설이라든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 다른 타도시를 본다면 뭐 세종시에 있는 호수라든지 아니면 동탄에 있는 호수라든지 또는 파주에 있는 운정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수심은 좀 낮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나 서구청은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굉장히 인색하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매립을 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심을 낮췄을 경우에 이 관리 비용이 좀 줄어듭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심이 6m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수질 정화를 하려면은 적어도 기계식 처리 장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계식 처리 장치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이해하시면은 하수 처리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거의 유사한 기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면은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지금 풍암호의 저수량을 계산했을 때 10,000톤에서 15,000톤 정도의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양군의 하수처리장이 12,000톤이고 장성군의 하수처리장이 11,000톤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간에는 분명히 소음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풍암호 수질 개선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다가 담양군이나 장성군 크기의 하수처리장 크기의 그 기기 시설이 들어간다라면은 어느 시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하수처리장 형태의 설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럼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뭐 이제 풍암 호수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은 이거 좀 수심을 낮춰서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은 호수 기능도 뭐 이걸 개선 사업을 하자는 거지 호수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풍암 고수 문제가 어디서부터 접근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중앙공원의 이제 아파트 공사, 그러니까 개발 논리가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풍암호를 메꾸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딱 보이는 것 같죠. 이게. 근데 이제 이 풍암호를 갖다가 관리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공사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했던 세종이나 뭐 동탄이나 또는 파주나 이런 데가 예산들이 대부분이 8억, 9억, 10억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시는 이 풍암호 관리에서 8억 이상은 투입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줄이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이제 호수를 좀 메워서 관리비를 좀 적게 쓴다 이런 방안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호수를 어떤 그 예산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낸 만큼의 시민들이 그거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돌려줘야 맞는 것이죠. 조 대표님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풍암호 개선 사업 이거 사실 사업자 이익을 챙겨주려는 거 아니야?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용을 낮춘다고 하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뭐 호수를 원형을 막 파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돈을 써 시민들의 공간이니까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걸 언론 뉴스에서 접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풍암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돈 이렇게 쓰고 뭐 나무다리에서 인마이 포켓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 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풍암호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속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이익이 생긴다라면은 이거는 다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데 재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시설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꼼수를 부려서 뭐 이렇게 이익을 보기 위해 산다라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순하게 그 수심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비 문제로 다시 이야기 들어가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과 같은 유사한 이런 기계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 시설을 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처음에는 관리비를 연간 10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10억. 근데 저희 TF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시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멤브레인이라는 건데 예. 쉽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쓰시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산업용 필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UF 필터, 그 필터가 5년에 한 번꼴로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가정집에서도 필터 교체하시잖아요. 예. 근데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교체 비용이 100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 평균 30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 거기에 화학약품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아무리 농업용 저수지 기능이 설계된다 하더라도 가물 때는 스토창 들녘에서 그물을 또 양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화학약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이 기계 시설이 들어간 것들을 예.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왔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이제 박사님 말씀은 연평균 30억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민간공원 사업자 이득이 아니라 이 오히려 이 수질 개선하는 이 사업자의 이득을 챙겨주는 거고 어차피 민간 개발 사업자가 돈 쓴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수심도 개선하고 지금 수심을 낮추는 거는 10억. 그렇다면 나머지 700억 가량을 쓴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좋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 사업자의 돈을 가지고 좀 공원 좀 이번에 좋게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엄청난 그 돈을 그거를 바닥을 메꾸는 데 쓸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놔두고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는 방안을 저는 연구했으면 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이제 졸속으로 막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2년 전에도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시민 운동을 해 가면서 수안원 매일 반대하는 그런 칼럼도 쓰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불거지게 된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민들은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 풍암호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풍암동에 있는 또는 서구 일부 주민들만이 좀 알고 거기서 지금 나름대로 그 반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구나 강주 풍암동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강주의 대표적인 호수이고 넓이가 7만 4천 평이에요. 강주 호수 중에 지금 가장 큰 호수가 이 풍암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예전에는 뭐 풍암 뭐 다른 호수들을 메워 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없는 호수도 파야 할 상황인데 있는 호수를 이렇게 운영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수질 개선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분 다 결국은 풍암 호수가 얼만큼 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풍암호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풍암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원형 보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풍암호 원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원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암호는 195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호환을 가진 자연호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2008년도, 9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정비하고 바닥을 준설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수지 공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책을 쳐놓고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호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들여서 풍암호를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호환을 자연스러운 호환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발도 담글 수 있고 해변가 호안에 누워서 일광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호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러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이런 대안을 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갈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광주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대표 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는 이 풍암호 지난번에 반대 성명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주장하는 것이 경양호 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경양호라는 것이 우리 계림동 옛날 광주시청 청사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경양호가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조성된 5만 6,700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 주택개발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3분의 2가 매립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일제강점기도 시민단체들이
경양호 매일의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내서 3분의 1이 남았었어요. 그 3분의 1 남은 것을 해방 후에 1967, 8년 65년도, 67, 8년도까지 광주시에서 메워가지고 광주직할시청을 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처음에 3분의 2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오염이 되고 수질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다시 그것을 매립해서 건물을 지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풍암호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 지금 바닥을 3분의 2 정도 메웠다가 나중에 또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때 가서 다시 경양호 꼴처럼 또 메워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치 한전방죽이라든지 염주동의 광주은행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호수였습니다. 그럼 전부 그런 걸 메워서 개발이라는 논리로 해서 다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 친수 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